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맹자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은 희소하다라고 합니다. 매우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갖고 있어서 인간인 거고, 그것을 금수는 갖고 있지 않아서 금수인 거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 평민은, 서민은 도덕을 버린다. 그 당시에 서민이 삶의 조건을 보면 도덕적인 역량을 키우면서 삶을 유지해 간다라는 것, 그건 거의 평민에게는요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상황에서 너 도덕적으로 살아 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과연 정당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 살던 게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버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군자는 그러한 평민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맹자는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으면 이는 금수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다라는 이 얘기는요, 도덕의 질서가, 체계가 서 있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맹자의 구절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의 조건을 도덕이라는 차원과 결부시켜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군데 다 동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조건을 동물과의 비교 아래서 사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맹자가 제시한 인간의 조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인데요. 이걸 맹자의 삶 시대 속에서 읽으면요, 맹자의 시대에 사람들이 맹자뿐만 아니라 맹자보다 한 두세 대 정도 후에 유가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순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파의 사상가들한테서도 이런 식의 사유가 보이는데요. 인간이 동물과 양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기본적으로 기라고 들어보셨죠? 기운, 기세 했을 때 기, 우주의 기 했을 때 그 기요. 기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서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네요.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또 동물도 인간이 괴롭히면 싫어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각이 있다 혹은 알미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했을 때 지. 그렇게 보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뭐가 차이가 있지? 이게 별로 차이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그 차이가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제 도덕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맹자의 시대에서 인간의 조건에 관해서 맹자가 얘기한 걸 보면 동물과 도덕이라는 것을 양옆에 두고 그 사이에 인간을 세우고 이 양자를 비교해가면서 대조해가면서 인간의 조건을 사유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당시 인간에 대한 생각은요, 요새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처럼 머리 하나 있고 팔 4개 있고 몸통이 있으면, 그리고 직립보행하고 눈, 코, 입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몰라도, 그러니까 저를 몰라도 인간이다 라고 당연하게 전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권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옛날엔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이민족들을 저 옛날에는 안 좋은 용어인데요,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격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로 본 거냐? 생김새는 인간처럼 생겼지만 생김새가 인간이라고 해서 쟤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금수했을 때 숫자를 갖고 와가지고요, 수격, 동물과 동일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근대 이후하고 인간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간의 조건을 규정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통찰을 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동물과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걸 양옆에 놓고 비교해가면서 인간의 조건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맹자가 말한 인간의 조건을 바꿔 읽기 위해 가지고
요새의 상황을 한번 본다라면 요새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이 지식인들한테, 철학자들한테 주요한 화두는 아닙니다. 그보다는요, 인간다움이 뭐냐, 인간다움의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라는 것은 이미 근대 이후에 그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뭐냐라는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물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민족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근대 이후에 중요한 화두는 뭐냐? 그래, 그렇게 하늘이 내려준 인권을 갖고 있는 천부 인권이라고 하죠. 그러한 존재들이 왜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할까? 왜 폐륜을 행하고 왜 잔인한 범죄 같은 것들을 저질를까? 한두 명도 아니라 어제 오늘도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폭넓게 자행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화두로 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맹자가 말한 인간의 조건과 어느 정도 교집합은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후로 오면서 어떻습니까? 생명 일반에 대한 존중이라는 화두가 새롭게 문명의 화두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계속 쌓여왔고, 이제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용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하고 무관하게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야생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동물권이니 이런 식의 새로운 개념들을 정립해 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 생명들을 존중할 것인가에 관해 가지고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다움의 조건, 무엇을 인간답다라고 할 것인가 라는 이 주제가 계속 환기가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부당하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다른 인간한테 범죄를 저지른다라면 그거는 인간답지 못한 것이다. 똑같이 동물한테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어떠한 학대라든지 그런 것 같은 일탈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그거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사유하는 것에 어느 정도 우리 사회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인간다움의 조건을 얘기함에 있어서 동물이 다시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만 한가요? 지구 생태가라는 말도 많이 요새 씁니다.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렇게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사물, 비생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물들조차도 그 사물들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인간들이 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역시 계속 인간의 조건, 인간다움의 조건이 계속 소환이 되는 거죠. 맹자의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문명 조건 속에서 인간다움의 조건을 사유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조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정에 관한 건데요.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문장인데요. 맹자가 제자 만장에게 말했다. 한 고을에서 뛰어난 이는 고을급에서 뛰어난 이를 벗삼는다. 한 나라에서 뛰어난 이는 나라급에서 뛰어난 이를 벗삼는다. 천하에서 뛰어난 이는 천하급에서 뛰어난 이를 벗삼는다. 이것으로도 부족하게 되면 위로 옛사람을 탐구해본다. 그의 시를 읊조리고 그의 글을 읽음에도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그 시대를 논하는 것이니 이것이 옛사람을 벗삼는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맹자의 우정론인데요. 저 태고 쪽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벗할 사람들을 대상을
찾아가지고 나의 벗으로 삼음으로써 내가 최고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맹자의 우정론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벗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은요, 맹자만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은 공자서부터 있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모름지기 군자는 자기만 못한 일을 벗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요, 제가 A라는 사람이 나보다 나아서 벗하고자 한다라면 A는 저하고 벗을 안 해주잖아요. 자기보다 제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면 벗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헛소리한 거냐? 그럴 리는 없고요. 전제가 있잖아요. 군자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 강연에서 제가 관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벗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벗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가 잘못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공자 때서부터 벗은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관점이 아주 도도하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도 그러한 관점을 이어가지고 벗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계승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또 맹자가 그런 식으로 읽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벗은요, 자기가 공직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쏠쏠한 하나의 이 경로였습니다. 맹자의 시대는 과거제가 아직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임용을 했느냐? 귀족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문들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임용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귀족 가문이 아니네요. 요새 좀 시쳇말로 듣보잡 가문이네요. 그러면은 귀족 가문의 추천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귀족 가문의 후예들하고 벗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친한 우정 관계를 형성을 하면 내가 공직에 추천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용이 되는 거죠. 벗 관계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우정은 소중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관념은 저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벗 관계가, 벗함이 자신의 사회적인 출세를 위한 방편으로 오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정이 개체 차원이던, 한 명 한 명의 사람 차원이던 공동체 차원이던 그 진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군자라면 벗삭임도 공적인 이로움 구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수행해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네가 머물러 있으면 어느 한 수준 단계에 거기서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진전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공적 이로움 구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재고시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을에서 최고, 나라에서 최고, 천하에서 최고, 또 저 옛날서부터의 역사 속에서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전히 벗은 혈연 관계를 기반하지 않은 사회적 관계 맺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 읽어봤습니다. 사적 우정에서 공적 우정으로. 저는 벗이라는 이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혈연이니 지연이니 인연이니 학연이니 이런 것들, 이러한 흔히 봉건적인 관계 맺음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 맺음의 원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한 세상 아닙니까?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융복합이 추구되는 이런 세상에서 공적 우정이라는 관계를 맺는다라면, 다시 말해서 우정, 그것은 너하고 나하고 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물론 이것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둘만 좋은 게 타인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공적 이로움을 갖고 한번 멋지게 한번 우정, 친구 관계 한번 맺어봅시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전히 맹자의 우정론을 바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렇게 바꿔 읽는 것을 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갖고 왔느냐? 생성적 읽기를 위해 가지고는
바꿔 읽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 읽기라는 이러한 독법을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겁니다. 고전은 생성적으로 읽어야 된다. 고전을 읽기 전과 고전을 읽은 다음에 내 삶에 내 역량에 뭔가 플러스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맹자를요 생성적으로 읽은 결과 이런 식의 명제라고 할까요? 그냥 문장입니다. 문장을 추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 읽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예컨대 꼰대라도 좋다. 내 갈 길 가련다. 내 갈 길 가는 게 남한테 피해가 되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남들이 나더러 고리타분하다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갈 길 가는 게 나름 의미 있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맹자를 읽음으로써 하게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대, 지역, 이념을 불문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아까 강연을 하면서 맹자 같은 사람이 나의 직장 동료였으면 나는 숨 막혔을 것이다. 너무 세가지고요, 사람이.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맹자를 읽고 나니까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세상을 세게 살아가는 것도, 강렬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고전은 집요한 질문 유발자다. 고전은 나 자신과 인간, 삶과 사회, 우주와 자연에 대한 열려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은 또한 답변을 품은 채로 가만히 있기만 하지 않고 독자에게 자꾸 말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고전 속 답변이 정말 답변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요. 고전은 이렇듯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끝까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전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과 함께하는 삶은 나를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질문과 함께하는 삶이 나를 항상 성공으로 이끌지 않더라도 적어도 실패할 가능성은 크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어래였습니다.